자, 5의 1단원은 우리가 그 도시화 산업화를 본 거다. 그래서 원래 농촌이었던 지역이 공장이 들어서 뭐 서비스업이 발전하고 하면서 도시로 변하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문제점을 보고 해결책을 보고 이런 걸 본 거고, 2단계는 여기 이제 전부 다 공간과 관련된 거예요. 5단원 전체가 도시화, 뭐 지역화, 교통통신 이런 거라 가지고, 이거는 우리 지역이 사는 이 공간 변화에 교통, 여기 통신도 교통 개념으로 들어가요. 교통, 통신, 정보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끼쳤냐, 영향을 미쳤냐를 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교통의 발달, 그래서 문제점, 해결책, 그 다음에 정보의 발달, 문제점, 해결책을 보면 돼요. 근데 여기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 여기서 킬링 파트는 5의 1단원이고 2단원, 3단원. 2단원은 조금 1단원보다는 쉽고 3단원은 2단원보다 좀 많이 쉽고, 그래서 좀 난이도가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내려가는 편이라서 저기를 잘 넘어갔으면 여기부터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자, 교통 발달에서 내용 생활 공간 및 생활 양식 변화 때 생활 공간 변화에서는 뭐가 형성되냐면 교외 앞, 통근, 통합 이런 걸 통해서 대도시권이 형성. 대도시권 1번이 대도시권. 대도시권에다가 옆에다가 1일 생활권이라고 적어놔. 1일 생활권. 1일 생활권이라는 용어는 뒤에 안 나와 있는데, 대도시권이 1일 그러니까 출퇴근 가능하고 통근 통합 가능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아침에는 저기 있다가 저녁에는 여기 있다가 다시 아침 뭐 저녁에 집에 돌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까지를 대도시권이라고. 그러니까 그 바깥에는 뭐겠니? 1일 생활권이라 주말 생활권이야. 주말 생활권. 놀러 갔다가 주말에 그냥 하룻밤 자고 올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라고. 서울, 부산은 1일 생활권은 아니죠. KTX 타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수 있거든. 근데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후에 도착하고 오후에 도착해서 거기 뭐 한두 시간 있다가 돌아와야 저녁에 도착한단 말이야. 다시 서울로. 1일 생활권은 아닌 거죠. 그 정도. 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네. 교통통신의 발달로 시간 거리가 증가했다. 자,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이동하는 시간이 주는 건 알죠. 당연히 이전보다. 그러면 그거를 시간 거리가 줄었다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시간 거리가 늘었다고 표현할까요? 시간 거리는 감소하는 거다. 시간이 주는 거는 내가 이동하는 시간 당 들어가는 내가 똑같은 공간에 이동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야. 같은 시간에 이동하는 거리가 시간 거리가 아닙니다. 시간 거리는 증가했다는 오답선지입니다. 요거 구분해라. 그러면 교통통신의 발달로 물리적 거리는 감소하였다는 맞을까 틀릴까? 물리적 거리는 똑같아요. 물리적 거리가 감소하는 건 아니지. 시간 거리가 감소하는 거다. 그리고 그 교통통신의 발달로 뭐라 해야 되나? 그 접근성이 늘어난다. 시간 거리가 시공간이 수렴할까요? 시공간이 발산할까요? 시공간이 축소되는 개념일까? 시공간은 확대되는 개념일까? 축소되는 거다. 한 점으로 모이는 거예요. 시공간은 수렴합니다. 교통통신 발달로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지구가 막 이따시만 했는데 지금은 뭐가 된 거야? 지구가 마을 규모가 된 거지. 그래서 지구촌이잖아. 그래서 한 점으로 모이는 거다. 시공간은 수렴합니다. 시공간은 발산하지 않아요. 교통통신 발달에 따라. 괜찮니? 지구촌이잖아. 지구촌 생각하면 되지. 예전에는 엄청 평생 동안 다른 지역에 갈 수 없었던 시대도 있었죠. 중세 시대 농노들은 거주의절을 쌓이고 없었잖아. 근데 이제는 옆 마을 가듯이 지구 반대편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죠. 자, 생활 양식 변화에서는 기업이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나올 수 있냐면 다국적 기업이라는 기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국적 기업의 키워드는 공간적 분업이다. 이것도 중요한 용어입니다. 다국적 기업도 중요한 용어고 공간적 분업도 중요한 용어야. 이것도 중3에 나올 텐데. 공간적 분업. 어떤 게 다국적 공간적 분업을 하는 기업이 다국적 기업인데 어떤 걸 공간적 분업이라고 해요? 교통통신 발달이 결국은 세계화랑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차원으로 분업을 하는 기업이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기업이 만들어지면 보통 국내에 만들어져가지고 국내에 서비스하는 거죠. 근데 규모가 좀 커져. 그러면은 본사는 여기 두고 그 생산 공장은 어디 두겠니? 인건비가 싼 곳에 가겠죠. 원래는 이제 중국에 있어야 돼. 중국에 있던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선진국형으로 산업 구조 바뀌고 있거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잖아. 베트남 이런 데. 베트남 전체
국내 총 생산의 4분의 1을 삼성이 담당합니다. 여기 삼성공화국이죠, 거기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삼성. 어쨌든. 그래서 생산 공장은 뭐 그 베트남에 있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 뭐 시설, 연구 시설 이런 거는 유럽이나 일본에 있고, 그다음에 뭐 판매 이런 거, 마케팅 팀 이런 거는 현지에 다 그 소비 시장이 큰 데 가 있고, 이렇게 물건 하나를 만들 때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한다. 공간적 분업입니다. 괜찮니? 근데 생산 공장이 먼 국외에 있을 수 있는 있게 된 이유가 뭐야? 근본적인 이유는 교통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그지? 이거 교통인데 교통 안에 교통통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통통신이 발달한 겁니다. 같이 가죠.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해외 여행하면서 영어 공간이 확대될 수 있겠죠. 영어 공간은 확대되고. 그다음에 해외 직구 유통업 이런 게 발달할 겁니다. 국제 거래가 발달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면 봅시다. 자, 지역 문제점은 똑같아요. 여기도 지역 격차가 어디 나왔어? 도시화의 문제점도 지역 격차다. 도시 지역만 발전하는 거잖아. 농촌 지역은 소외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뭐가 문제냐면 도시 중심지랑 연결된 지역은 성장해. 그지? 구매력이 있고 물건 팔매도 좋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니까 접근성이 높아져서 뭐 원래 주변 지역이었던 중간 지역이었던 지역이 구도심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교통 중심이랑 연결이 안 된 지역들은 그대로 여기도 똑같이 방치된 거야. 괜찮지? 그래서 접근성이 낮은 도시가 소외돼. 그리고 접근성이 높은 도시도 그럼 쇠퇴할 수가 있나? 서울 중심지랑 막 엮여 있는 지역이야. 서울 바로 뭐 그 강릉이 좀 그렇거든요. 강릉이 원주 지역 막 이런 데가 강원도 지역에서는 서울이랑 인근한 지역이란 말이야. 교통 막 이렇게 강경선 뚫리고 막 이래가지고 서울이랑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발전할 것 같잖아. 발전하기만 합니까?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도 원래 교통이 안 불편했는데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오히려 쇠퇴하는 지역도 있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빨대 효과라고 해요. 빨대 효과. 빨대 효과. 자, 왜 빨대냐면 빨대 하면은 이렇게 밑에 있던 어떤 기능들이 다 흡수된다는 거잖아. 빨아들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중심 지역이 주변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흡수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지금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뭐 FTA 이렇게 맺고 하면은 FTA를 맺는 게 우리 전체적으로는 좋아. 당연히 우리가 경쟁력 있는 게 뭐만 좋냐면 경쟁력 있는 산업만 좋아요. 근데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서로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우리가 다른 데 들일 노동력을 여기에만 딱 집중해서 이것만 많이 만들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류하면은 교류하는 두 국가 전체에 다 이득이 나긴 해.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굳이 못하는 물건 인건비에 우리나라가 전혀 비교의가 없는데 인건비가 많이 드는 생산 공장 우리나라에 지을 필요가 없는 거지. 전 세계에 막 갈라가지고 이렇게 막 생산 공장 국제적 분업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교통이 연결되잖아. 그럼 한 지역권으로 묶인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원래 지역 병원에 가서 의료를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지역 병원에 안 가고 조금만 더 가면은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 뭐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은 병원은 다 어디로 가겠어? 서울로 가겠죠. 이전에는 못 갔는데 지금 갈 수 있다니까. 영화 이런 거 볼 때도 뭐 옛날에 내 고향이 진해시에 극장이 있었어요. 해양 극장이 영화관입니다. 해양 극장은 망했습니다. 마산이랑 창원이랑 이게 좀 교통편 이런 게 좋아지고 나서 롯데시네마 이런 거 들어서 이제 롯데시네마 가는 거죠. 그지? 우리 이게 놀러 갈 때는 되게 경상도 깡촌이긴 하지만 놀러 갈 때는 이제 진해 안에서는 보통 안 놀거든요. 놀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주로 창원 가거나 마산 가거나 부산 간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동네 마트는 다 망하겠지. 다 어디 가겠어? 백화점 가겠죠. 병원, 뭐 마트 이런 거 좀 고차 기능들은 다 여기로 휩쓸려 가요. 백화점 다 망해. 지역 백화점 망하고, 지역 영화관 망하고, 지역 병원 다 망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다 그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건 아니고, 강릉 같은 경우, 뭐 원주 같은 경우, 춘천이 사례로 왔는데 춘천댐이 만들어지고 나서 장단점이 있지. 주요 산업들은 핵심 시설은 다 빨려 들어갔어 서울에. 근데 뭐는 오히려 활성화되지만 관광 산업도 활성화됐어. 서울 지역에서 춘천댐 이런 거 자연환경으로 못 본단 말이야. 서울 사람들이 여기로 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는 빨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전체 인구가 더 늘어났어.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서 이제 오히려 춘천 지역으로 일부 흡수된 기능들도 있는 거지. 왜?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빨대효과 때문에 접근성이 낮은 지역도 문제가 아니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도 빨대효과라고 이제 지역 교차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면 지역화 전략이라고 그래. 지역화 전략. 지역화 전략은 아까 혁신도시 같은 개념입니다. 지역 균형 개발 전략이에요. 그 우리나라가 일단 몇 도라고? 우리나라가 전체 몇 도야? 조선 8도, 대한민국 6도랬어요. 뭐랑 뭐가 떨어져 나간 거야? 함경도랑 평안도가 떨어져 나갔어. 이제 강원도는 이제 북한이랑 공유하고 있는 중이고 강원도는 반 잘렸거든요. 여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나머지는 다 그냥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데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붙여준 도가 딱 3개 있어. 그치. 제주특별자치도 하나 더. 전남도 아니고 전북만이야. 전북이 농촌 많은 지역이겠죠.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좀 어떤 애들한테 붙여준 거야? 좀 못 사는 애들한테 붙여준 거야. 아니 못 사는 애들이잖아. 제주도 특히 전라도에서 전북이잖아. 강원도 좀 개발이 덜 된 지역. 왜 너무 사투리가 심하니? 좀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자 우리가 이렇게 도시 짓고 막 건물 짓고 공장 짓고 이런 방법으로는 이전에는 거점 개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공업화하고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방식은 전부 다 성장 거점 개발이라 가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먼저 개발시킨 거야. 여기 공장 지어주고. 그래서 이 경상도 지역 개발은 전부 다 국책 사업으로 진행됐다. 저 울산 정유공장, 울산 포항 제철 이런 거 커팅식을 박정희가 해줬어요. 그때 경부고속도로였잖아. 그래서 될성 부른 애들만 지역만 막 성장시키다 보니까 인구 얘기했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경기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얼마가 거주한다고? 절반이다. 이거 얘기 안 했나? 자 우리나라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네 학교에서 우리나라 얘기 있죠. 우리나라 서울에 얼마가 산다? 서울에 얼마가 사죠? 천만.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동시에 얘기하면 천만. 우리나라 이거 5천만인데 서울에 1,000만이 살아.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동시에 얘기하면 1,000만을 말씀을 했잖아. 이 등을 쳤을 것 같은데. 그렇지? 경기도에 얼마가 삽니까? 경기도에 누가 1,500만이 살아. 그러니까 1,500이 살기 때문에 합쳐서 2,500만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거지. 서울, 경기. 그럼 남은 이제 2,500만은 어떻게 나눠 살고 있냐? 남은 인구의 절반이 경상도에 살아. 1,250만이 여기 살아요. 그래서 여기 합쳐가지고 이제 도가 이렇게 있잖아.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인데 여기 절반, 여기 4분의 1, 나머지 4분의 1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에 나눠서 살고 있다. 되게 인구가 몰려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쪽 지역을 개발시킬 거야. 너가 일단 우선 여기 공장 지어 이런 식으로 하향식 개발을 한다. 정부가 시켜서 위에서 내리꽂는 방식이에요. 여기 개발시킬 거야 나는. 일단 개발시키고 나서 전체 파이가 좀 커지면은 그때 뭐 다른 애들은 좀 나눠줄게라는 방식입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개발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조금 기형적이죠. 괜찮니? 근데 이제는 이렇게 했으니까 반대로 뭐 하는 거야? 너네한테 주도권을 줄 테니까 너네가 좀 자신 있는 거 너네가 알아서 최대한 열심히 뭘 해보라고. 그게 지역 균형 개발이라고 그래요. 성장 거점 개발은 안 됩니다. 줄여서 균형 개발, 거점 개발 이렇게 부릅니다. 괜찮니? 이런 거점 개발 지역 균형 개발 방식들이 지역화 전략의 사례에 속한다. 그리고 조금 깊게 가르치는 학교들은 여기까지 가르치기도 하는데 우리가 중3 때 이걸 했어요. 지역화 전략에. 내용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조금 딥한 것 같아서 뺐는데 지역화 전략이 자세히 안 나오나? 2학기 범위거든요 이거. 2학기 범위에 지역화 전략이 좀 자세히 나오는데 일단 적지 말고 듣기만 해라. 교과 과정은 안 나오는데 2학기에 나와요. 2학기에 좀 자세히 나올 거고 요런 게 있습니다. 미음 비읍 피부로 내가 외우라고 그러거든. 미음 비읍 피읍. 미음은 뭐냐면 장소 마케팅이라고 해. 그래서 장소 마케팅 들어만 주세요. 적지는 마라. 학교에서 혹시나 가르치면 그때 합시다. 장소 마케팅, 그다음에 지역 브랜드, 그다음에 지리적 표시 내용이 있어. 들어봤지 않니? 작년에 시험 범위였다. 왜? 작년에 그 중3 사회에 나오는 단어들이야.
아니요 안 배웠어요. 장소 마케팅에 뭐 들어가냐면 지역 축제 이런 거 들어가. 한평 나비 축제 이런 거. 에펠탑 랜드마크. 랜드마크는 지역에서 그 중요한 그 건축물 이런 거예요. 성동구의 랜드마크 제1학원 한평 나비 축제, 지역 축제라거나 랜드마크 이런 게 장소 마케팅 사례에 들어가고, 지역 브랜드는 지역 슬로건이랑 그다음에 지역 마스코트 이런 게 지역 브랜드에 들어가요. 대전 성신당? 그 슬로건은 그런 거. 서울 슬로건 뭐야? 지역 슬로건. 서울의 지역 슬로건. 그런 게 있었어. 아이 서울 유 뭐 이런 거. 맞아요. 아이 서울 유. 이제 서울 메이트로 바뀌었나? 지역별로 슬로건이 지역 슬로건이 있어. 몰랐어. 그 평창이 강원도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평창군 지역 슬로건이 뭐냐면 해피 700이야. 햇빛 700이. 해피 700. 아. 평창에서 뭐 했니 옛날에? 올림픽. 겨울 올림픽, 동계 올림픽 했거든요. 왜 동계 올림픽 한 거냐면 산골짜기 동네라 가지고 해발 고도가 좀 높아. 그래서 왜 해피 700이냐? 행복하게 고도 700m에서 동계 계절 스포츠 스키 타고 보드 타고 이런 거 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아. 그리고 눈동이라고 눈사람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눈동이요. 귀여워. 눈동이 방금 보고 있는데. 하여튼 눈동이가 이제 지역 마스코트. 서울은 해치라고 있다. 혜태. 해치 마스코트. 그리고 지역 슬로건이라는 게 지역을 브랜드화한 거죠. 대전 별 아니었어 별. 별은 그 꿈돌이는 대전. 꿈돌이. 걔가 대전 마스코트. 대전. 서울 바뀌지 않았어? 서울 아니 아직 해치일 걸. 서울 해치가 약간 귀엽게 바뀌었어. 아 맞아, 약간 이렇게 바뀌었. 약간 핑크색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생겨졌어요. 핑크색으로 바뀌었어. 기울고 약간. 여튼 뭐 모양은 좀 바뀐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 해치로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 그 지리적 표시대는 그 지역에서 생산한 특산물임을 이제 뭐랄까 상표로 등록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보성, 녹차, 횡성, 한우, 청주, 사과 이런 거. 맛있겠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 지역 명칭을 브랜드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거. 지리적 표시라고 한다. 이런 걸 다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지역화 전략이다.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뭔가 좀 활성화한다는 개념이야.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런 용어를 모르더라도 용어는 2학기 때 나와요. 세계화에서 지역화 전략이 나온다 저거는. 네,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접근성이 낮아가지고 소외된 도시 지역에서는 교통로를 확충하는 걸 통해서 뭐 지역 격차를 완화할 수 있겠지. 이런 방식이에요. 다음 생태 환경 변화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생태계 교란 문제와 서식지 파괴 문제가 나왔거든. 생태계 교란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외래 생물종 전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외래 생물종 전파. 그리고 해결책은 뭐냐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라고 하는데 이거만 들어주시나.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라고. 뭐지? 그림을 내가 넣어놨나? 그림이 안 들어가 있네. 아씨, 넣어놔야 되는데. 크림이. 뭐냐면 외래 생물종이 그 모성, 지금은 교육과정 바꿔서 안 나왔는데 이전 동아교과 출판사 교재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래종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동물 들어오는 거, 식물 들어오는 거, 어류 들어오는 거 이런 걸로 나아졌는데 바깥에서 우리나라 국내 토종 동물, 식물 이런 게 아닌 그 무언가가 들어올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뭐 생물의 종류가 뭘까요? 식물일까, 동물일까, 그러니까 육상동물일까, 어류일까, 뭐 조류일까, 뭘까요? 조류? 어류다, 어류? 어류입니다. 왜 어류냐면 그 비율이 한 60% 이상 넘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때문에 선박평수 천장치거든요. 자, 내가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해군 출신이거든요. 해군 뭐 바다에 떠 있는 거지 뭐. 배를 딱 태울 때 실제로 이렇게 해요. 부계 정박하고 이렇게 하면 난 부계는 안 가봤긴 한데 그 상선들 같은 경우는 보통 무역은 이제 국제 무역은 대부분 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항공기는 너무 비싸요. 그리고 항공기에는 많은 양을 운송하기가 좀 어려워, 항공기는. 그래서 육상 교통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대용량의 물자를 한 번에 이동하기는 아직도 해상 물송이 주류란 말이야. 90% 이상이 해상 물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딱 이제 물건을 싣고 딴 데 가. 두 가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돼서 배가 좀 푹 잠겨서 너무 깊이 잠겼고 배가 적당히 잠겨가지고 그리고 배는 보통 이렇게 첨저선인 경우가 많아요. 배가 이렇게까지 너무 둥글진 않다고 배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 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배가 적당히 잠겨가지고 이렇게 물살을 가르고 가는 경우가 더 많을까? 배가 안정적으로 운행을 할까? 아니면 배가 거의 안 잠기고 그냥 무게가 되게 가벼운 거죠. 무게가 가벼워가지고 그냥 좀 배가 많이 떠 있는 상태로 운항을 하는 게 조금 더 배가 안정적이다. 당연히 잠겨 있는 경우가 많겠지. 그래서 물건을 되게 많이 실으면은 자동적으로 물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배가 막 잠겨서 간단 말이야. 그죠?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박을 해가지고 화물을 내릴 거 아니야. 화물을 내리면 배 무게가 어떻게 돼? 가벼워지니까 이렇게 변하겠지. 이해가지? 그러면 이렇게 다 물건을 팔았어. 내리고 배가 대금을 치르고 돈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는 어때? 문제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 중간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걸 발라스트 탱크라고 합니다. 발라스트 탱크에 물을 채워. 어디? 외국의 바닷물을 채워. 외국의 바닷물을 채우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물고기, 플랑크톤, 해조류 이런 거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채우면 배가 물 무게 때문에 다시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래서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배가 어느 정도 잠기니까 좀 안정적으로 다시 항구에 돌아와가지고 그럼 이제 다시 물건을 실어야 될 거 아니야. 물건을 실으면 무게가 더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외국 바닷물을 빼야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가져온 해조류, 뭐 플랑크톤, 미생물, 물고기들을 다 우리나라 바닷물에 뿌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생물종 중에 해외 생물종 중에는 어류가 가장 비율이 높았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우리나라 생태계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뭐 블루길 이런 거 들어왔잖아. 블루길, 뭐 메스 이런 거 모르니? 뭐예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니? 황소개 구리야 우리말로. 베스는 알아요. 베스. 동물의 숲에서 그거만 붙어가지고. 동물의 이게 원래 국내 생물종이 아닌 어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나라 먹이사슬을 파괴하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었대. 그래서 최근에는 이 선박 평형수라고 그러거든. 선박이 평행을 이루도록 평행을 맞추는 무리야. 선박 평형수를 밖으로 내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기 있는 생물들을 다 없앤 상태로 내보내는 거야. 거름막도 있고 전기분해, 오존 살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대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죽여야지. 아니면 빨아들일 때도 뭐 거름망 같은 거 해가지고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나갈 때도 혹시나 있는지 모르니까 요새는 다 오존 살균, 전기분해 이런 걸 한대요. 다 미생물 이런 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 미생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거지. 다 없앤 상태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처리 장치를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중요한 용어예요. 베스 너무 짜증나. 뭐? 베스 베스 너무 왜? 많이 잡혀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다음 서식지 파괴는 뭐가 문제냐면 로드킬이 문제예요. 로드킬에 대한 해결책은 생태 통로라는 걸 건설해 준다라고 나옵니다. 생태 통로는 보여줄게요. 도둑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근데 생태 통로가 어떤 방식으로 생기냐면 지라고. 맨날 고라니가 죽잖아. 로드킬로. 비를 엄청 많이 쏘. 비둘기는 좀 죽어야 돼 걔는. 비둘기도 너무 생태 통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제일 살이네. 생태 통로가 비둘기는 좀 죽어서 개체수가 좀 줄어. 이게 생태 통로. 아니 그게 내 눈에 보이니? 네. 원래 저 앞에서 진짜 골짜기 우리나라 반도체는 뭐가 많다? 반도체 산이 많기 때문에 보통 도로를 뚫을 때 요새는 막 터널도 막 뚫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길이 안 뚫려 있는 지역을 막 억지로 내다 보니까 터널도 뚫고 하는 거고 보통은 어디를 통해서 도로를 뚫겠니? 산 이렇게 골짜기를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우리도 뭐 이렇게 출퇴근하고 등하교하고 뭐 등하원하고 막 하듯이 동물들도 내가 집이 여기야. 여기서 먹고 살고 있다가 이 서식지라는 게 여기만 딱 살지 않거든. 이 서식지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서 먹이도 찾고
집에 저녁에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열매도 뜯고 풀도 뜯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해야 돼. 너네도 부지런히 학원 오잖아. 똑같은 거지. 동물들이. 그래서 동물들이 원래 이 서식지라는 게 동물도 당연히 고정돼 있지 않아?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많이 치인다고. 여기 골짜기에 도로를 내니까 물론 내려오다가 도로에 많이 치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서식지를 돌아다닐 수 있게 밑으로 안 내려오게 여기는 펜스를 치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철조망 같은 거 나가지고 잘 못 넘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산과 산 정상하고 정상 사이에 다리를 놔줘. 근데 이 다리를 놓을 때 좀 너무 인위적이면 동물들이 잘 안 오니까 실제 환경처럼 일단 바닥을 깔아요. 풀로 깔고 여기다 풀도 심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좀 위화감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생태 통로야. 괜찮지? 이거는 이제 뭐 3회 2단원 뭐 이런 데서 자연관 이런 데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뭐 이런 거 같이 뭐 생태주의적 환경관 뭐 이런 거에 사례도 알아. 이것도 로드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생태 통로다. 아까 외래 생물종 유입에 대한 해결책이 뭐라고?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입니다.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로드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생태 통로. 그리고 GPS 이것도 교과서에도 내용이 나오고 이게 정답선지라는 걸 이게 틀린 내용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요.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해 GPS랑 드론이 활용됩니다.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해서. 뭐 위치 추적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반달 가슴 곰에 위치 추적 센서를 달아가지고 얘가 어떻게 막 왔다 갔다 다니고 뭐 밀렵이나 수렵 뭐 당하고 뭐 이런 거 막 감시하고 이런 걸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GPS나 드론이 드론 위에서 좀 사람 관측이 힘든 먼 곳에서 드론 보내가지고 여기 무슨 야생동물이 살아 이런 거 관측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GPS 드론을 통해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데 서식지 파괴의 해결책 중 하나다. 오른선지입니다 이게. 그렇지? 이게 원래 없었는데 들어갔어. 왜 들어갔겠니 이거? 너네가 이의 계정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들어갔지. 그래서 교통통신 발달하면서 뭐가 확산된 거야? 전염병도 같이 확산된 게 좋다. 그래서 뭐 한타 바이러스 해가지고 막 외국에서 시끌시끌 하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한타 바이러스요? 한탄강 바이러스. 외국에 뭐 유람선에 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어가지고 격리 조치되고 있다는데 그런 거. 교통통신 발달, 도시인구 밀집 이런 걸 통해서 전염병이 더 확산되기 쉽다. 교통통신 발달해서 지역별로 이동하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요새는 어디 살아? 전 세계적으로 다 도시 인구 비율이 높다고. 근데 도시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죠. 전염병이 확산되기 굉장히 좋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나 말라리아는 풍소병 같은 게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기 쉽다. 그래서 출입국을 통제하거나 백신접종을 확대하는 식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문제 한번 보고 아까 여기 나와 있네. 교통의 발달. 교통의 발달로 매우나 지역 발전의 격차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지역 발전의 격차는. 지역 격차가 도시 문제, 교통도시 발전 문제점 중 하나니까. 교통 발달로 좀 발전하면은 지역 간 격차가 감소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묻는 건 그게 아니라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뭐 교통 확충이라든가 뭐 혁신 도시라든가 아니면 지역화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나왔었지. 도시 지역 발전의 격차는 증가합니다. 아까 교통통신 발달하면서 지역 격차 커지는 거 문제점 뭐가 나왔어? 무슨 효과? 발대 효과. 발대 효과 문제점이나 지역 발전의 격차는 증가하는 거야. 괜찮니? 다음 예지야. 경부 고속철도 개통으로 부산 지역에서의 국제회의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한다. 국제회의는 잠깐만. 감소? 증가. 증가네. 교통통신 발달은 문제점을 고르는 게 아니라 생활 양식 변화를 묻고 있는 것이고 교통통신 발달하면은 이게 빨대 효과로 이게 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열리던 국제회의가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부산까지 생활권이 늘어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증가. 작년에 내가 보다가 조금 애매해서 넣어놨는데 증가. 이게 답이 증가로 나왔었어요. 기출 문제에서. 규빈아, 교통통신의 발달은 교통통신의 발달은
생태 환경 관리에도 도움을 줄까요? 맞을까? 맞는 거. 맞다. 아까 뭐 얘기했어? 통신 기술 뭐 있어? GPS나 드론 기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물론 교통통신 발달로 생태 환경 파괴되는 거 뭐 있어? 로드킬. 로드킬이나 또 생물종 다양성 감소. 생물종 다양성 문제점이고. 로드킬이나 생물종 다양성 감소 같은 문제점이 있지. 근데 이 교통통신 발달이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아까 드론 기술이나 GPS 기술 같은 게 있습니다. 오른손 주고요. 준우양. 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이거 덕성에서 그 심화 세부 자료를 내준 겁니다. 이거는 실험 결과 통행량의 증가로 고속버스 운송 부담률은 증가할 것입니까? 이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이거 1차, 2차, 3차 따로 있어요. 알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했다는 거 말면 돼요. 교통량의 증가로 고속버스 철도다 철도 참고로 철도 구축 계획안 증가로 고속버스 운송 분담률이 증가하겠습니까? 맞니? 감소한다. 운송 분담률이잖아. 운송을 분담한다고 원래는 뭐만 탔는데 고속버스만 탔는데 지금은 뭐도 할 수 있다고? 철도도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고속버스의 운송 분담률은 나누어지는 비율이죠. 감소하겠지. 됐습니다. 이거요? 꺼주세요. 다음 시간에 정보 발달부터 보겠습니다. 저번에 교통통신까지 했어. 제 머리 안 나오죠? 가정과 학생까지 기억이 안 나겠지만 지역경찰 무슨 문제였어요? 지역경찰 하니까 어떻게 돼? 무슨 효과 때문에 중심 지역이 주변 지역의 산업을 흡수합니까? 무슨 효과? 왜요? 빨대 효과! 아, 빨대. 쏙 빨아들여가지고 저기 다 쓸려간다 그랬잖아. 빨대 효과 때문에 교통통신이 발달한다고 중심지랑 밀접한 지역이 항상 발달하는 건 아니겠죠. 발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쇠퇴할 수도 있다고. 생태계 교란, 뭐가 전파돼서 생태계가 교란됩니까? 외래생물종. 외래생물종이 대부분 뭐기 때문에 어류가 제일 많았지. 그래서 뭐로 조치한다 그랬어요? 그거 바닷물 뺐다가 그래, 선박 경영수 처리 장치라는 용어를 외워주십시오. 서식지 파괴돼서 고라니들이 뭐 당한다? 로드킬 당하니까 뭐 건설했었어요? 다리 생태 통로라는 다리도 건설하고 했었지. 그래서 뭐 전염병 확산에서는 출입국 통제하거나 백신 접종을 확대하거나 이런 걸 했었다. 정보 발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터넷 뭐 이런 거, 정보사회, 메타버스, 스마트폰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야. 위에는 교통통신이 발달한다. 요거는 조금 근대까지고요. 요거는 현대 사회에서 많이 발달하겠지. 그러니까 생활 공간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서는 그냥 생활 공간이 확대된다거든. 교회화, 뭐 해외 배송이 증가한다 이런 거거든. 근데 여기는 뭐가 냐면은 여기는 해외 배송이고 여기는 무점포 상점이 나온다. 무점포 상점. 왜 무점포 상점이니? 온라인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쿠팡 이런 거잖아. 쿠팡에 보면은 다 뭐만 있냐면은 이 택배를 할 수 있는 그 쌓아주는 장소만 있어. 쌓아주는 물건을 쌓아주고 현실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 왜? 인터넷으로 다 쇼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나오는 파트다. 생활 공간 변화. 가상 공간까지 생활 범위가 확대됩니다. 여기는 해외 여행이 증가한다고. 여기는 가상 공간이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거나 증가하는 현실이라거나. 이게 그 포켓몬고죠. 현실의 어드밴스드 리얼리티잖아. 어드밴스드 AR 어드밴스드 리얼리티.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현실에 피카츄가 나와가지고 피카츄를 클릭을 하면 피카츄의 몰골이 가가지고 잠궈하는 거죠.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 제약이 완화됩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뭘 사용할 수 있게 되냐면은 GPS, GIS인데 용어만 좀 구분하자. GPS, GIS. 용어까지 좀 이거는 알아두면 좋고 이게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다. 위치 확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 구글 맵 이런 거고 GIS는 이 위치 정보를 포함해서 여러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어디 있냐만 나타나는 거고 여기 기온이 어떠냐, 뭐 인구 유입량, 유동량이 어떠냐, 여기 뭐 지가가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 위치 정보도 그런 정보들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런 정보들을 다 여기 때려 넣어서 이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지리 정보 시스템에서,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각종 지리 정보를 컴퓨터로 분석, 종합, 처리하는 체계다.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가끔씩 시험 문제로 나와요. 가끔씩. 너네 기출이었던 거 같은데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쭉 넘어가서 요거 30초 줄 테니까 가나 뭔지만 좀 구분해봐라. 81번 문제예요. 81번 문제에서
하나 보면 나와. (30초) 주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21년 기준입니다. 어렵지 않아. 네. 네. GPS 주변에 풀었니? 5 4 3 2 1 다 풀었죠? 몇 번이야? 5번이다 5번. 애들이 이거 가상 공간은 안 틀리는데 2번 한 친구들 있니? 2번에 한 친구 있습니까? 제대로 안 해놓으면 2번 안 찍고 막 그렇게 한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 애초에 GPS잖아.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과 이런 걸 수치화해서 입력하는 거니까 GIS지. 이해가죠? 이 정도 용어만 좀 구분하면 된다. 이 아이가 인포메이션이니까 위치 정보도 그런 여러 인포메이션 중에 하나인 거죠. 넘어가서 요거 두 개 용어를 구분하시고 생활 양식은 어떻게 발달하냐면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요즘은 전자상거래죠. 인터넷 구매 이런 게 활발해지니까 무슨 상점이라고 했어 아까? 무점포 상점입니다. 무점포 상점. 점포는 오프라인 매장이 점포를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없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 없어. 다 뭐만 있다? 여기 저번에 프린트 똑같은 거다. 다 그냥 그 상품을 그냥 쌓아놓은 창고만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운송하는 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물류 택배 산업이 성장한다. 요거는 물류 택배 산업 성장하는 거 맞아? 교통통신 발달. 여기도 성장하겠죠. 교통이 발달하고 그러면 해외 직거래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고 물류 택배 산업도 당연히 성장하는 거죠. 해외 직거래가 증가해도.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니? 용어를 뭐라고 씁니까? IoT라는 용어를 좀 알아둡니다. IoT인데 O는 보통 소문자로 쓰는 용어가 많아.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띵이 물건이나 사물, 인터넷이라고 써요. 오브가 그냥 꾸며주는 식으로 사용된 거야.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뭐 이런 거 빔 프로젝터 이런 거는 원격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지. 근데 나중에 이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은 인터넷 책상, 인터넷 칠판, 인터넷 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체온을 자동으로 감지해가지고 뭐 체온에 맞게 쿨링 시스템 뭐 이런 거 하고 차에는 그런 거 있잖아. 엉뜨 되잖아요. 차에 그런 것처럼 모든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원격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사물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리모컨 하나 가지고 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뭐 보일러 틀어줘, 집에 가면 따뜻하게 에어컨 미리 틀어줘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대죠. 그리고 요거는 아직 이제 얘기만 나오고 현실화되진 않았는데 유비쿼터스라고 라틴어로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라는 뜻이래요. 요게 마블에 보면은 자비스가 자비스 뭐 해줘 하면 허공에 답이 떠가지고 수치분석 가지고 뭐 하잖아.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영화 매트릭스 보면은 거기도 이제 매트릭스 세계가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으로 갑자기 막 물건이 생겨나고 그런단 말이야. 거기 가상 세계니까 애초에.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게 조금 확대된 거죠. 사물이 없어도 허공에서도 갑자기 뭐 눈빛만 따닥따닥 하면 허공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인터넷 연결해서 뭐 구매하거나 인터넷 뱅킹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라고. 당연히 소통은 쌍방향 소통입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에 더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잖아요. 첨가하고 동시에 내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동시에 할 수 있고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됩니다. 쌍방향 소통. 어떤 문제점이냐고 똑같아요. 여기도 문제점이 있고 해결책이 있고 여기도 문제점이 있고 해결책이 있고. 자, 여기는 지역격차다. 지역부터 문제다. 교통이 발달하니까 지역격차가 커질 거란 말이야. 그지? 교통이 연결이 안 된 지점이랑 혹은 교통이 연결돼 있어도 중심지랑 주변지랑 지역격차가 커질 건데 여기는 정보격차. 정보가 발달했으니까 무슨 격차겠니? 저 정보격차입니다. 정보가 발달했으니까 정보격차겠죠.
교통통신 발달, 지역 격차, 정보 발달, 정보 격차. 12번의 정보 격차. 당연한 얘기, 좋은 얘기다.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계층 지역 간의 정보 격차가 발달한다. 그래서 농촌이랑 도시랑 비교해서 농촌 지역이 인터넷 보급률이나 스마트폰 보급률이나 이렇게 정보기술 접근성 차이가 많이 벌어지겠죠. 소외계층이나 낙후 지역이나 통신 기반 시설이 확충 안 된 곳, 뭐 교육을 못 받은 곳 이런 데는 이제 이 정보 사회에서 혜택을 못 누릴 거 아니야. 지금 오늘날은 보통 이 자본주의 시대라 그래요. 근대 시기는 일반적으로 자본이 생산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을 가진 사람 자본가, 못 가진 사람 노동자, 노동자는 계속 고통받는 거고 자본가는 계속 돈을 버는 거지. 근데 미래 시대에는 뭐가 주된 생산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정보라고 봐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여기도 장밋빛 미래, 핏빛 미래가 있는데 둘 다 빨간색이지만 장밋빛 미래에서는 정보라는 거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가 없어질 거라고 해. 왜냐면 모든 지금까지 돈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노동은 누군가 가지면 누군가는 못 가지는 거거든요. 생산 수단을. 근데 정보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잖아. 생산 확대, 재생산 이런 게 되게 쉬운 생산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해. 빈부격차는 이제 없어지겠네. 이게 장밋빛 미래고. 핏빛 미래는 다 정보를 가지지. 확대 재생산이 쉽지. 근데 오히려 확대 재생산이 쉽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진짜 귀한 정보가 되겠어. 진짜 돈이 되는 정보는 소수만 어디에 부동산 개발을 하고 어디 이제 기업이 어떤 실적을 놓고 이런 고급 정보들은 또 위에서만 향유할 거다. 대부분은 유튜브 쇼츠나 소비하는 거죠. 돈이 안 되는 그런 정보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주자. 근데 여기는 내용이 어려운 게 없고요. 뭐만 좀 중요하냐면 정보 격차 지수라는 용어만 좀 기억을 해둬라. 회원, 네가 아무런 여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 격차 지수가 높을수록 정보 격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정보 격차 지수가 높을수록 정보 격차가 클까 작을까? 작습니다. 작습니다. X가. 용어 차이인데. 정보,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애들이 한번 틀려. 근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잘 묻지 않는 문제라서 애들이 시험 당일에도 좀 헷갈려가지고 틀린 애들이 좀 있습니다. 정보 격차 지수가 활용 지수, 접근 지수, 역량 지수를 정보 격차 지수라 그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보 격차 지수가 활용 지수, 활용 지수라거나 사용 지수, 활용 지수 이런 거거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2015년 이렇게 2025년이 나와. 근데 활용 지수가 상위 도시 사람들, 농촌, 저소득층을 농촌, 저소득층. 활용 지수가 70, 85, 여기는 85, 여기는 90, 이렇게 80, 90 이렇게 된다 치면. 그러면은 정보 격차 지수는 증가한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70에서 80으로, 85에서 90으로 이렇게. 농촌 계층은 70만큼 정보를 활용하다가 80만큼 쓰게 됐고, 그다음에 85만큼 조소득층이 쓰다가 90만큼 쓰게 된 거야. 정보 격차 지수가 커진 거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일반인들을, 정보 소외 계층이 아닌 사람들을 100으로 뒀을 때의 숫자거든요. 그럼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정보 격차라서 이게 정보 격차. 정보 격차가 원래는 30만큼 났는데 20만큼으로 줄었고 15만큼 정보 격차가 있었는데 10만큼 정보 격차가 감소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니? 이게 정보 격차 지수라고. 정보 격차 지수가 그래서 커지면 활용 능력이 이런 거거든요. 사용 능력, 보급량 이런 거라서 이 격차 지수는 얼만큼 차이가 나는 걸 뜻하기 때문에 격차 지수가 커졌다, 격차 지수가 커지는 건 격차가 줄어들더라고. 이런 식으로 내요, 문제를. 그래서 처음 보면 좀 헷갈려서 용어 때문에 틀립니다. 따라오니? 뭔 말이지? 이거를 한 문제를 풀어보세요. 몇 번이냐면 82번입니다.
지원아 이름 좋고 왔니? 네. 오케이. 어려워. 뭐라고 하는지. 풀었니? 답이 몇 번이에요? 뭐가? 답이 5번이다. 격차 지수가 이거라고 격차 지수. 그러면 격차 지수가 증가하고 있지. 아유 여기는 조금 증가하다. 이게 뭐냐? 시간 따라 하는 게 아니구나. 어디가 지금 정보 격차 지수가 제일 크니? 정보 격차가 제일 큰 계층은 요 정보 소외 계층 중에 누굽니까? 저소득층이 가장 정보 격차가 정보 격차 지수가 커. 그러면 정보 격차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정보 격차가 작은 거야. 이해가니? 나머지는 다 옳은 설명이에요. 이거는 나머지는 5번 보죠. 5번. 정보 소외는 이동통신 기반의 환경이 어디지? 이동통신인가? 스마트 격차 지수겠죠.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한 환경은 뭐야? 정보 격차 지수겠지 그냥. 어디가 더 심합니까 둘 중에? 스마트. 스마트 격차 지수가 더 작은 건데 격차 지수가 더 작기 때문에 여기서 정보 소외가 더 두드러지는 거야. 그래서 유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환경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이게 정보 격차 지수라는 게 뭘 뜻하는지를 애들이 처음에 헷갈리면은 반대로 하겠죠. 말이 좀 이상하잖아. 정보 활용 능력 이게 정보 격차 지수야. 정보 보급 능력 뭐 이런 게 정보 격차 지수라고. 그래서 용어가 좀 반대로 쓰여요. 그래서 헷갈려서 틀린다 애들이. 이거를 가르쳐도 틀리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정보 활용 지수 혹은 접근 지수, 정보 역량 지수 이런 게 정보 격차 지수야.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정보 격차는 작은 거다. 따라오죠? 이해하는 사람 없죠? 다음 나머지는 어렵지 않고. 14번은 노동시장 양극화인데 노동시장 지금 이제 22 개정이기 때문에 3년 전부터 교육과정을 만들었거든요. 교과서 집필 실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로봇 AI 도입으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 고용 불안정화 낮은 임금. 근데 다만 좀 뭐만 틀렸냐면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블루 칼라 먼저 대체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때 22년 교과서를 만들 때 AI 한창 막 부흥이 있고 막 그러던 시기야. 22년이다. 22 개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로봇이 먼저 등장해서 노동자들이 먼저 대체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봇은 발달은 조금 느리고요. 지금은 AI 때문에 화이트 칼라가 먼저 실직하고 있는 중이죠. 그지? 일반 사무직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특히 프로그래머가 엄청 코딩 신입 개발자들을 거의 안 뽑아. 기초적인 코딩은 AI가 해주고 그 AI가 한 코딩을 잡아낼 수 있는 경력직만 뽑고 있는 중이라서. 그지? 근데 곧 대체되겠죠. 중국에서 인간형 AI 들어간 로봇을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반 노동자들도 블루칼라도 곧 대체될 예정이라서. 그러면 이제 양극화 되겠지. 여기서 양극화는 뭐냐면 로봇에 대체되는 직종하고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 간의 차이가 엄청 크게 벌어질 거라고. 그래서 또 이것도 한 일주일 전에 성수고 고3 졸업생 중에 한 명 왔거든. 찾아왔는데 걔가 미대였어. 물어봤거든. 걱정이 돼가지고. 미대면 시각 디자인과 봤거든요. 미대면은 저 AI 그 제일 처음 두드려 맞은 직종 아니냐고 괜찮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도 미대에서 시각 디자인과에서 AI 툴 그러니까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걸 가르치지 않아. 포토샵 이런 걸 이렇게 옛날에는 배웠는데 AI 툴을 다루는 거, 과제 같은 것도 AI를 사용해서 만들어 와 뭐 이런 걸 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 발 맞춰서 가는 거지.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랑 AI에 대체되는 사람 간의 이 격차가 커지는 거다. 노동시장 양극화. 이것도 격차야. 정보 격차랑 맞닿아 있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도 AI를 활용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 뭐 취업교육 이런 거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저임금 시니어, 이게 유튜버였는데 작년에 내가 가르칠 때는 유튜버 같은 개념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그 배달 산업이 초창기 산업이었죠.
배달도 이제 전자 이런 걸로 옛날에는 원래 이제 저는 전화해서 10년, 15년 전에는 짜장면을 시키면 짜장면 자체적으로 짜장면 배달원들이 있었어. 그게 이제 산업화된 거지. 배달의 민족 어플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유형 근로자들이 사실은 산재 처리 당한 뭐 이렇게 막 내가 오토바이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이전에. 근데 그게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왜 배달료가 비싸지냐면 그런 애들을 공적인 영역으로 넣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배달부들도 이제 가다가 사고 당하면은 뭐 배달의 민족이든 아니면 뭐 고용한 회사든 어디서 물어줘야 된다는 식으로 거기 바뀌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된다. 유튜버들도 지금 많이 냅니다. 요새는 워낙 돈 많이 버니까. 옛날에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그런 법률 같은 게 아예 없단 말이야. 그래서 구글에서 돈을 주더라도 그 돈 주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일반 직장인 취급을 안 해줬다고. 이거는 일반 직장인도 훨씬 많이 벌죠. 대형 유튜버들. 마지막 정보화 문제고요. 사이버 범죄, 사이버 불링, 인터넷 사기 뭐 이런 거. 사이버 범죄 하려면 뭐 해야겠어? 정보 윤리를 강화하면 됩니다. 댓글 뭐 이런 거 캠페인 이런 거 하잖아. 그 도덕 애들이 맨날 그 댓글 보면은 초등학교 도덕 혹은 뭐 윤리 수행 평가로 선풀 달기 운동 막 이런 거잖아. 그런 거죠. 정보 윤리 강화. 여기는 그냥 좋은 거 찍으면 돼요. 그렇게까지 변별력 같은 거 아니라서 정보 아파트 좀 용어 하나만 좀 알아두자. 파노티콘. 우리가 그 1학기 때 제레미 벤담을 공기주의에서 배웠습니다. 벤담 기억나지 않니? 공리주의. 최대 다수 최대 뭐 이렇게 배웠잖아. 내가 지금 1학기구나 중간고사 때. 근데 파노티콘? 파노티콘은 배웠어요. 아니 그건 안 배웠지. 제레미 벤담이 만든 제안한 가상 감옥 모델이 파노티콘이야. 그 서대문 연구소를 한 번씩 가봤죠. 초중딩 때 가는 거 같은데. 서대문 연구소 한 번도 안 가봤나? 안 가봤죠. 내가 역사과이기 때문에 나는 서대문 연구소 가가지고 그 도슨탈 보냈거든요. 자원봉사를 이렇게 안내하고 막 그런 거. 거기 보면은 감옥이 이렇게 돼 있어.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중간에 그 책상 같은 거 있고 간수들이 여기서 당직을 섭니다. 여기가 다 이렇게 죄수들 방이 있어. 여기 되게 좁거든요. 옛날에 그 영화 한거라는 영화 있어요. 유관순 열사가 그 막 민족운동하는 얘기 그런 거 나오는데 거기 이 좁은 한 3평, 4평 방 안에 6-명씩 가둬두거든. 그러면 다 같이 누울 수가 없어가지고 한 명이 자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으면 다리 저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빙글빙글 도는 게 나오는데 그때는 되게 열악하게 이렇게 이제 그 수감 당하고 막 노동 하루에 10시간 시키고 막 그렇게 했대요. 어쨌든 제레미 벤담이 항상 효율충이잖아요. 공리주는 무조건 효율충이거든.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감시 효과를 극대화할까? 그때 당시 노동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노동자들이 죄수들이 얼마나 인권 취급 못 당했겠습니까? 산업혁명식이 죄수들인데 간수들한테 많이 맞고 죽고 막 그렇게 했대. 죽어도 막 별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애들이 안 개기고 작당 모의 안 하고 안 좀 두드려 맞고 그런 걸 위해서 제안한 모델이야. 실제로 현실화된 적은 없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일반적인 감옥 모델에서는 여기는 간수랑 가까이 있지. 그래서 여기는 좀 작당 모의하기 힘들 거 아니야. 만세 시위는 어디서? 이쪽에서 일어나겠지. 뭐 여기서 먼저 할 거 아니야. 간수 눈에서 멀어질수록 감시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간수가 감시하는 공간이 가운데 있고 원형 감옥 모델이에요. 원형 감옥. 죄수들 방이 이렇게 원형 감옥의 가쪽으로 이렇게 공부합니다. 여기 죄수들 방이 있어. 그럼 어디서 작당 모의를 잠깐 하다가 한번 들켜가지고 막 엄청 뭐라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되게 밝은데 빛을 막 비춰놓고 가운데서 감수가 감시하는 무슨 어둡게 해놔. 그러면은 한번 뭐 진짜 감시하는지 몰라가지고 작당 모의 하다 걸렸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언제 감시받는지를 몰라요. 항상 감시받는 느낌을 받아요. 좋죠? 파노티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게 뭐 좀 일찍 끝나가지고 한 2분 전에 맞춰가지고 애들 집 사고 있으면 나중에 문자 오시거든. 살짝 얘기하고 정치면 수업 끝내라고 애들 미리 짐 챙기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것도 다 사실은 돌려보면 도청할 수 있는데 소리까지는 이게 웬만하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튼 이런 거. 그래서 정보 사회로 도래할
미래 감시 사회 이런 걸 사먹기 소리가 돼요. 왜? 저번에 프린트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보면 되고. 그걸로 깜짝 놀랐어. 정보윤리 많아. 그래서 뭐 사생활 침해 문제 이런 게 많이 되니까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뭐 법적 제도적 장치 같은 걸 빡세게 마련해 주자. 너네 지금 맨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 인터넷 중국.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거 돌려가지고 인터넷 중국을 막아주자 이런 거. 내용이 뭐 어렵진 않고요. 이거는 하나만 알아두라. 22년 기출에 나와 있었는데 정보 격차 심화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라고 나중에는 정보가 주요 생산 수단이 되는 사회가 정보 사회야. 여기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 불평등 혹은 신분적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보 격차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퍼즐형 문제 이 정도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퍼즐형 문제 나오고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1번. 아니 수학이 이렇게 그 고2 사회문화 파트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와요. 총점 계산 문제 항상 나오는데 그런 양식만 좀 차용하거나 원래 지리 파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 빨리 오고 있어. 저번에 프린트 없니? 보자. 여기 정보 격차가 심화된다. 오른선지죠. 감시사회도래도 오른선지. 계면적 인과관계 강화는 틀린 거잖아. 요거는 계면적 인과관계는 애초에 교통문제 발달 뭐 촌락식이죠. 촌락. 도시화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거고 외래적 돌파는 어디에 특정이야? 외래종 전파. 교통통신 발달의 단점이다. 정보사회 특징 고려했잖아. 정보사회. 정보에 따른 문제점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구분해야 돼.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문제 해결책. 정보의 이 두 개로 나눴잖아. 그래서 한 페이지로 나갈게요. 교통의 발달로 인한 문제점 해결책. 여기 정보의 발달로 인한 문제점 해결책. 근데 외래종 전파는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이에요. 정보사회가 도래한다고 외래종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아? 그지? 외국 뭐 물고기, 뭐 외국 뭐 식물, 동물 뭐 이런 게 정보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서 그거랑 상관이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1점이고 주택 분량과 분량주택 문제는 도시 아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2, 1, 1 이렇게 돼야죠. A 상자의 당긴 카드의 총점은 몇 점이니? 5점이라서 틀린 겁니다. 5점이라서. 한 사람이 1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 점수는 몇 점이야? 최소니까 하나 이렇게 3점이지. 잠깐만. 두 장씩 뽑은 카드 4장으로 A, B 상자에서 이렇게 하나니까 2점, 3점에서 5점이지. 4점 틀렸고요. 한 사람이 1회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4점, 그지? 5점 이렇게 4점, 3점 해가지고 7점까지니까 틀렸고. 요게 계산 문제인데 1, 3, 5, 6이면 얼마야? 1, 3, 3점, 5, 6, 5점 총 5점이잖아. 뭐 을이 이길 수 있는 건 6이랑 7이지. 6점을 얻는 거랑 7점을 얻는 거잖아. 6점을 얻는 걸 봅시다. 6점을 얻는 거. 계산해보세요. 6점인 경우는 1, 2, 5, 6이 6이야. 1, 2, 5, 6. 그 다음에 1, 3, 4, 6. 2, 3, 4, 6. 1, 3, 4, 5. 2, 3, 4, 5.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그 다음에 7점인 게 1, 2, 4, 5. 1, 2, 4, 5. 1, 2, 4, 5. 1, 2, 4, 6. 이렇게 다 해서 총 7가지야. 4가지도 좀 많죠? 틀렸고. 두 가지 밖에 그 7점이 없다 그랬는데 두 가지만 7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 3, 4, 5가 6점이거든요. 2, 3, 4, 5가 6점이니까 3점 해서 을이 이길 수 있는 7점짜리 조합은 2개밖에 없죠. 2가지입니다가 오른손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사실 변별력 문제이기 때문에 틀려도 돼요. 틀려도 어차피 다 틀리기 때문에 특히나 중간고사 때 막 시간 없어가지고 이렇게 치는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2학기 때 경제 파트가 이런 문제가 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경제 파트는 그냥 넘어가라 그래요. 내가 제일 나중에 풀라고. 오히려 좀 시간 좀 여유롭게 가지고 좀 천천히 풀어야 풀리는 문제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넘기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마지막 여기는 되게 쉽습니다. 변별력 내용이 아니라서 지역 공간 변화. 자, 우리가 쭉 그 제일 처음에 도시 아파트가
그다음에 2단원에서 교통통신 정보의 발달. 우리 생활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야. 교통이 발달하면서 뭐 지역격차가 커지고 외래 생물종이 전파되고 혹은 도시화가 되면서 뭐 이전에 촌락이었던 뭐 면적이 그냥 임야 면적이 다 이제 포장 도로로 바뀌고 막 이런 걸 보는 거잖아. 그런 걸 지역 변화라고 그러거든요. 지역 공간 변화에 대해서 보는 건데, 자 지역과 지역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역성이란 말 그대로 지역적 특성이다. 지역이라는 거는 지표상 공간 범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이 이런 지역이다, 뭐 특성이 구별되는 공간 범위. 장소가 어떤 특정 공간 스팟이고 스팟. 지역이라는 건 공간 덩어리야, 공간 범위. 근데 그 공간 덩어리가 가지는 성질, 이게 지역성이에요. 그래서 인문환경, 뭐 상호작용 통해서 특히나 그 지역 지리에서 나오는 개념이랬다. 인문환경, 자연환경이라는 용어가 지리적 개념이 됐죠. 자연환경, 인문환경. 3단원에서 기후, 지형, 공개, 자연환경이고 4단원에서 문화공개, 인문환경이잖아. 그래서 1학기 때는 전체적으로 지리 내용이 많아. 지금 5단원도 한국 지리 내용이에요. 주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지역만의 고유 특성이 지역성이고. 당연히 이런 거는 변할 수 있는 개념입니까? 변할 수 없는 개념입니까? 지역성이 변합니까? 변하죠. 시간이 변하고 뭐 이 지역이 넓어지기도 하고. 아니 원래 촌락이었던 지역이 그다음에 그 도시로 바뀌었어. 산업화가 진행됐어. 지역성이 변한 겁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까? 변한 거죠. 뭐 교통의 발달, 뭐 지역 교류, 뭐 산업화 정도 이런 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상호작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변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한다면 지역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요 지역 조사가 밑에 나오는 거예요. 산업화 이전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어땠는데 지금 보니까 뭐 어떤 식으로 변해서 그래서 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자. 이게 지역 조사. 그리고 그래서 지역 조사 단계의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539에서 이렇게 기출 내고 또로록 하는데 요 순서대로 지역 조사를 진행하면 돼요. 첫 번째, 제일 처음이니까 당연히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계획 수립.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지를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주제, 지역, 항목, 방법 어떻게 조사할지 이런 걸 선정하는 게 지역 조사, 계획 수립 단계, 계획 수립. 다음에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 수집. 정보 수집 단계는 예은, 허준. 준호 이름 안 적고 왔니? 저거 없는데. 저희 수준 왔다. 20. 예은은 안. 이름 적고 왔다며 너? 저거는 없는데. 너 몇 시에 왔어? 27분. 27분. 네네. 저보다 적은 안돼 적은 거 아니야. 적은 걸 잘못 보신 건가? 잘못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지역 정보 수집 단계 다음에 지역 정보 분석 종합 단계. 정보 수집을 했으니까 그 수집한 거를 분석하고 종합하고 뭐 비교하고 뭐 그렇게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그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 수집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는데 실내 조사, 야외 조사인데 뭘 먼저 하겠니? 당연히 실내 조사를 먼저 하겠죠. 그다음에 야외 조사를. 그리고 실외 조사라고 하면은 내 생각은 그냥 좀 감점 사유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서 고유명사로 나온 거거든요. 야외 조사. 그래서 실내 조사, 야외 조사로 외웁니다. 혹은 현지 조사라고 단어도 나와요. 그래서 실외 조사가 아니라는 것만 주의를 하십시오. 실외 조사지 뜻은 실외 조사랑 똑같아. 방 바깥에서 하는 조사잖아. 근데 이게 들야자를 쓰거든. 그래서 들 바깥에서 들로 나가서 하는 조사를 야외 조사. 혹은 현지에 직접 가서 하는 조사니까 현지 조사. 재작년에 현지라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걔 보고 너 조사한다고 너 이렇게 외우려고 했는데 현지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실내 조사고 실내 조사는 뭘 확보할? 항공사진 확보는 어디 들어갈까? 실내 조사, 야외 조사. 항공사진 확보하는 거. 항공사진? 항공사진을 확보해. 야외? 실내 조사야 이거 주의하십시오. 항공사진을 확보하려면 사진 촬영을 하는 거는 야외 조사에 속해요. 근데 항공사진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직접 그 위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좀 힘들겠죠. 그
재작년 금호부가 이거 수행평가를 했어. 수행평가 가가지고 어느 지역 가가지고 지역 변화 과정을 이런 식으로 보고서로 써봐라. 금호부가 수행평가 비중이 높거든요. 거기는 60%라서. 그래서 좀 규모 크게 한 건데 내가 보기에는. 네. 찾아가면 찍어서 어. 보고서 이런 거 쓰라고 뭐 해가지고 뭐 어떤 뭐 조사하고 뭐 이런 거 했겠지. 직접 찾아가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생각에. 그래서 뭐 주말에 수업 맨날 했잖아. 근데 주말 수업 빠지는 게 수행평가 뭐 어디 지역 조사 방문 뭐 이런 걸로 떴었어. 좀 빡시게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건데 우리가 직접 비행기를 그때 대여해가지고 수행평가를 하기 힘들겠죠. 일치라면 돈이 많아? 비행기 대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찍어 놓은 거 구글링해서 위에서 찍은 사진이잖아. 구글링해서 항공사진을 확보하는 거야. 항공사진하고 사진을 확보하는 거는 실내 조사고. 그러면 설문지 작성하는 거 언제일까? 설문지 작성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할까? 실내 조사 단계에서 할까? 야외 조사 단계에서 할까? 설문지를 작성하는 거. 실내 조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 그리고 항공사진 확보는 요거. 그 다음에 이거는 사진 촬영은 여기 실측 촬영이라고 해요. 실제로 가가지고 현지 사진이 이렇다, 현지 모습이 이렇다, 이런 거 실측 촬영. 그 다음에 설문지 작성한 게 실내 조사고, 설문지 작성한 거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는 야외 조사입니다. 설문조사. 이것도 선지로 가끔씩 나오는데, 야외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실내 조사에 속할까요? 실내 조사 동안 실내 조사 단계에서 야외 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가 실시될 수 있을까? 네. 있어요. 요거잖아요. 요거. 설문 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이 실내 조사에 들어가잖아요. 그지? 그래서 오른선지다. 오른선지. 마지막. 자, 분석 종합 단계인데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도표, 그래프, 통계지도 뭐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 도표, 그래프, 통계지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분석 종합 단계다. 우리가 실제로 막 설문조사한 거, 뭐 촬영한 거, 그다음에 뭐 시대 변화한 거, 뭐 그러면 연도별로 땅땅땅땅 모습,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모습, 혹은 뭐 우리가 자료 조사한 거 중에 뭐 이렇게 어느 지역 분포 만약에 찍은 거, 이런 거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분석 종합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좀 심한 내용인데 용이죠. 교과 과정은 좀 벗어나는 학교생들이 이거를 프린트로 내줘가지고 많이 가르치셔요. 너네 이은주 쌤이 여기 가르치시나? 아직 안 들어갔구나. 이은주 쌤이 여기 가르치면 이거 나올 거예요. 제발 남자분 남정희 쌤은 좀 대충 하실 거예요. 제발 남자이 있어요. 쓱쓱쓱. 쓱쓱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남정희 쌤은 세계사 쌤이잖아. 역사 쌤은 이런 거 몰라요. 왜냐면 알 수가 없다. 교과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은주 쌤이 만약에 하시면은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덕성여고 이렇게 내줬거든. 이거 무슨 지도냐고. 오상고 이런 거. 무슨 지도적 특징. 아래 통계지도의 특성 이런 거. 유선도라고 하는 특성이다. 유선도라는 통계지도예요. 그래서 통계지도 5개를 알고 있어야 돼. 일단은 그래서 빈칸을 안 뚫어놨습니다. 교과 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설명만 하나 듣고 가자. 전면도라 그래서 점점점점점 찍혀 있는 거야. 전국에 있는 뭐 편의점 숫자 대부분 어디 몰려 있겠어? 서울에 몰리겠죠. 서울에 점 제일 많이 찍혀 있는 거. 인구 분포 같은 거. 전체 분포를 파악하기 제일 유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등치선도로 그래. 같은 등자를 써요. 같은 수치를 선으로 이은 거야. 열섬현상 할 때 이거 나온다. 열섬현상. 등온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도시 지역의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2, 3도 정도 높다. 그게 히트 아일랜드였잖아요. 열섬. 그죠? 이게 그 단풍이 지는 날짜 혹은 뭐 벚꽃이 피는 날짜 이런 거를 선으로 이어가지고 나타내요. 주로 연속적 현상을 파악하기 쉽죠. 벚꽃 개화 예상일이지. 5분 있다 합시다. 나머지 3개 제발 안 나오면 되겠다.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근데 역사 시작해서 나 역사 들어. 보자. 단계 9번 정도. 아까 뭐 벚꽃의 개화일수 이런 거 등치선도로 같은 수치를 이은 선이지. 등치선이고. 유선도는 보통은 방향이랑 선의 굵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동하냐,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냐 이런 걸 나타내는 선이에요. 이런 걸 나타내는 통계지도지. 2000년대에 인구가 어떻게 이동했나? 대부분 어디로 갔어요? 수도권으로 모였지. 도심 집중 영상 이런 걸 나타내는 거. 이동량이랑 방향, 이동량은 보통 두께로 나타나. 그래서 지금 뭐
경북 지역으로 뭐 대구 뭐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오고 있네. 이런 거. 그래서 이동량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단계 구분도는 비율을 파악하기 유리한 겁니다. 경지 이용률. 여기는 되게 경지가 논밭으로 이용하는 비율이야. 전라도죠. 그래서 논밭 비율이 높고 여기는 뭐 좀 강원도 이런 거 뭐 경상도, 경기도 뭐 이런 데는 경지 비율이 낮다. 서울은 거의 경지가 없죠. 땅값이 비싸니까 뭐 그 임야로 활용하는 비율이 거의 미약한 거고. 그다음에 원 자료를 파악하기 쉽다. 주요 기업 본사수인데 기업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서울에 거의 밀집돼 있죠. 주요 수가 기업 본사 수가 이렇게 많을수록 원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원 자료 파악한다. 뭐 이런 게 키워드 도용 표현도 가끔 나오고. 여기는 원 자료가 얼마인지는 모르잖아. 대략적인 비율만 파악하는 거지. 여기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좀 비슷한 맥락으로 웃기는데 일반적으로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 비율인지 원 자료인지 뭘 보고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요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통계지도. 어차피 다 끝났죠? 다 끝났으니까 문제 세 문제 풀어보세요. 34, 85, 86까지 1, 2, 3